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출제위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험을 출제하는 자를 말하는데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왜요?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리해지잖아요. 제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학원 강의하는 사람들은 절대 출제위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강사들 가끔 출제위원 그 학원 강사 강의 영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위원은 주로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들어가는데 출제위원회 임명위촉은 시험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만약에 시험 문제 출등으로 신뢰도를 심의조화시키는 게 있다 그러면 이자는 5년간 위촉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조화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을 금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요.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이 됐는지 극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들어가는지 오픈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는지 위촉이 이게 누가 됐다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분이 쓰신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주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픈 안 해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출제위원은 일단은 시험시행 기관장이 위촉을 한다. 자,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8페이지입니다. 시험의 실시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8페이지에 지금 시험시행 공고는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략상 공고라고 했고 이거를 예정 공고라고 산업인력공단 부르고 있는데 시험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 즉 시험의 일시, 다음에 시험의 방법,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해주는데 이거는 매년 2월 28일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 줍니다. 시험을 언제 보겠다? 1, 2차를 같이 보겠다.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고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국토부에서 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을 언제 하겠다. 업무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정되고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10월 넷째 주 일요일 날 정도에 토요일 날 정도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것을 확정 공고라고 불러요. 이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냐면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 90일까지 이제 세부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시험의 일시, 시험의 방법, 시험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공고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동안 관행은요. 7월 중순. 그러니까 7월 중순 정도에 세부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28회 때는 달라진 점인데요. 시험이 지금 현재 우리 모두 법 과목이잖아요.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 그럼 법이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볼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는 이거 세부 공고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27회까지는 이번에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작년에 지금 올해 시험 공고하면서 예고를 했던 게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나눠보겠다. 이걸 예고를 했고요. 쉬는 걸 검토해보겠다. 그 다음에 시험 기준일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볼 것이냐. 이게 기준일인데 시험 기준일을 시험일까지, 시험일 전날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차 과목은 전부 다 실무 과목이에요. 우리 과목, 공법, 세법, 부동산 등기법, 다음에 이제 지적법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과목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도 계속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겠다. 근데 이게 참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출제는 먼저 하겠죠. 그죠? 출제를 제가 알기로 한 8월 달쯤에 출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출제를 그때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전 정도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지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추려낸다고 그랬는데 문제를 지금 현재 마지막까지도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잘못된 문제를 추려내고 난이도 조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같이 고치기 때문에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전에 나온 판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판례가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 인쇄는 올해 지금 10월 29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추측컨대 시험 인쇄가 10월 한 26일 날 들어갔을 거예요. 인쇄가. 그럼 10월 26일 날 인쇄 들어갔고 한 2, 3일 정도 인쇄한 다음에 바로 밤새 이제 배송을 하거든요. 시험장으로 배송을 봉인해가지고 배송을 시키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로 시험을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모의 테스트 들어가고 여기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되는 내용들은 끝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챙길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우리 과목도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책을 쓰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고는 일단 2번 나온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 나갈 때요. 응시 수수료 내겠죠. 그래서 응시 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응시 수수료는요. 전에는 1, 2차 구분 없이 전부 다 이제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1차만 보시는 분, 2차만 보시는 분 응시료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응시 수료가요. 그 1차만 보신 분은 올해 13,700원이었어요. 2차만 보신 분들은 14,300원이었고요. 도합 1, 2차 보면 2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간 계속 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28,000원이 응시 수료 이제 나중에 내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응시 수료 반환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시험일 날 일이 생겨갖고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럼 응시 수료를 이제 내가 시험 접수했던 걸 취소해버리면요. 일부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로 가든 좌로 가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은 득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그래서 이게 1차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이고요. 2차 과목에 있어서도 역시 평균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거든요. 물론 이제 1, 2차 간에는 점수를 서로 빌려줄 수 없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현재 이렇게 선별하는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60점을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7, 8, 9회 때 상대평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참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합격 결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평가는 그 얘기예요. 올해 만약에 2만 명을 뽑겠다. 이렇게 공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합격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1차 과목이에요.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 과목은 과락 없어야 돼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에요. 1차 과목은. 2차 과목에 있어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2차 과목만. 그러면 1차 합격자들 중에서 2차 과목 과락 없어야 돼요. 과락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에 달할 때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는 1차 과목에 내가 넘어왔고요.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대단히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7, 8, 9회 때 상대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전부 다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득점자 수, 과락 없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일단은 합격 인원에 닿을 때까지 뽑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예요. 이게. 그래서 1차 과목은 소양 과목,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언제나.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언제나 절대평가합니다. 1차는. 근데요.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최소 선발 비율 공고한 적이 있어요. 최소 선발 인원 공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6회 때 그렇게 했는데 응시자 대비 15% 합격하겠다. 합격시키겠다. 이렇게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16회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응시자 대비 15% 합격시키겠다. 15%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공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최소 선발 비율 공고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오면 합격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요. 1차 과목은 그래도 과락 없이 평균 60% 득점해야 돼요. 그래도. 그다음에 2차 과목이 있어는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최소 선발 비율 공고를 하면요.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2차 과목에 있어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학점했어요. 득점했어요. 그럼 이분은 무조건 합격이죠. 최소 선발 비율 공고 나왔을 때. 맞죠? 근데 요 인원이 15%에 미달됐다.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달이 되면 물론 40점 이상 2차 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선발 비율에 달할 때까지 뽑아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적 있고, 그러니까 16회 때 이 공고가 나온 게 있는데 그때도 물론 20%를 넘겼습니다. 응시자 대비. 그러니까 최종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뽑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선발한 게 있었는데 현재는 전부 다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락 없이 16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된다. 그 과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을 수 있을 것도 같죠. 아직 다른 과목을 안 들어봤는데 이제 공부해 보시다 보면요. 제일 속색이는 과목이 민계공이에요. 민계공이 뭐냐면 민법, 개론, 공법.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두 과목 둘 다 속을색입니다. 그러니까 속을색인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6개 법률이라 분량이 엄청 많고 아무래도 딱딱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요. 공법을 100점 맞은 분도 있어요. 26회 때 공법 100점 맞았어요. 중개법 물론 26회 때 100점짜리들 많이 나왔고요. 26회 때. 그래서 중개법 100점을 맞아버려요. 근데 공법 100점 맞는 내 강의하다 처음 봤어요. 공법 100점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것도 여자분이. 공법을.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공법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탄력을 받아놓으면은 차라리 중개법보다 공법이 쉬워지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뇌가 참 이상한 게 1차에 민법을 잘하잖아요. 그럼 2차에 중개법을 잘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잘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중개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중개법.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2차 과목에 우리 과목을 잘해요. 공인중개사법을 잘합니다. 근데 1차 과목에 개론을 잘하잖아요. 부동산학 개론을. 그럼 2차 과목에서 공법을 잘해요. 이게 좌뇌가 발달했느냐 우뇌가 발달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시험에서. 민법을 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개론을 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민법을 잘하는 게 유리하죠. 왜? 민법을 잘해야지 2차 과목에 중개법을 잘할 거니까. 2차 과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개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유리합니다. 이게. 물론 고른 득점을 하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락이라는 걸 가끔 맞는데 그럼 그 2차 과목 중에 과락을요. 공법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공시이세법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중개법은 과락 없어요. 공시세법을 오히려 과락을 잘 맞습니다. 더. 왜 그러냐면 공시법 24개, 세법 16개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세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6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16개밖에 안 되니까 세법을 엄청 포기를 많이 하는데 실무 과목생으로서 실무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세법이에요. 실무 중에. 세법을 모르고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세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세법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험 제도를 저한테 고치라고 그러면요. 세법 무조건 40점짜리, 40문제짜리로 냅니다. 무조건. 세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차라리 그놈 쓸데없는 부동산 등기법. 아니 등기부만 잘 보면 되지. 우리가 뭘 등기를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자,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 하고 나오면서요. 과락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졸지 않는 이상은 과락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선발 방식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격증 교부인데요. 합격자 결정 공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합격자 공고가 지금 현재 10월 29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스케줄이 한 달 뒤 정도 11월 30일 날 합격자 공고가 나와요. 그럼 합격자 공고가 나왔잖아요. 그럼요, 자격증 교부해야 되죠.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가 나온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게 돼 있어요. 1개월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경기도에서한테 받으신다고 그랬죠?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경기도 지금 도청 소재지가 어디예요? 수원이다. 그럼 원래 수원 도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갖자고 수원 도청까지 갈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택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택시청에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1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가 지금 날 거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그 시청에 가시면 여기서 교부를 해줄 거예요. 시청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그 부동산 담당 부서는 어디냐면 지적과라고 들어봤어요? 지적과예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우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시청에 부동산 민원실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 데들은 다 그렇게 있어요. 부동산 민원실이 따로 설치돼 있어요. 민원실에. 시청 가봤어요? 앞에만 가봤고 안 들어가 봤어요? 부동산 민원실을 따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데들은요, 비동산 민원실 따로 뒀습니다.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 아마 평택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인구가 지금 현재 거의 50만에 육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민원실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지적과에서 파견돼 있어요,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가 여기예요. 지적과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가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기도사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자격증에 재교부란 말 나와 있죠? 9페이지에. 자격증에 재교부가 나와 있는데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교부 신청하러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도청으로 가셔야 돼요. 재교부 신청은 도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재교부 신청은 교부는 처음에 교부는 시청 가서 찾아가면 되는데 그 재교부 신청은 무조건 도청으로 가야 돼요. 글로 가서 이제 신분 확인하고 이제 사진 갖고 가야 되죠. 사진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이거 수수료 내겠죠. 수수료 낸다. 그래서 수수료 내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란 말 나와 있죠. 자격증 대여 금지가 나와 있는데 자격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걸 대여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에 대한 권리를 넘겼어요. 그럼 양도죠. 당연히 금지예요. 이거 전문 자격증은 당연한 얘기고 그럼 참고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저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중개사무소를 열어뒀어요. 사무소 출근 안 합니다. 대여야 해요. 대여 맞죠? 그러면 남편이 자격을 취득하여 처한테 사무실을 열어뒀습니다. 대여 아니에요. 역시 대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득하신 분이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 이거 취득하신 분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중개사무소거든요. A는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갑이 자격증을 걸었어요. 근데 A가 사장님이세요. 이 사무소에 자격증 있는 자가 자격을 걸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은 지금 A가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갑이 자격을 걸었는데 출근을 안 했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대여입니다. 이거는 근데 A가 사장님이에요. 갑이 출근을 해요. 하면은 이분이 이제 모두 계약서를 도장을 직접 찍고
확인 설명서 도장을 직접 찍는다. 그럼 이건 절대 대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격을 가지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건 대여다 아니다? 대여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출근 안 했을 때는 대여예요. 우리 자격증 대여로 걸리는 경우가 어떻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출근 안 하면 대여인데 그게 걸리는 경우가 어떻게 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 부동산이 신고해서.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 시간에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공인중개사예요. 가장 큰 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도 이 공인사역증 가지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계약 못하고 탱탱 놀고 있는데 이쪽은 자격증 없는 분이 허군날 계약하고 앉았거든. 열받는 거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걸립니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하신 분 물론 어떻게 되느냐. 자격증 대여했거나 양도했잖아요. 자격 취소. 취소합니다. 3년간 시험 다시 못 봐요. 여기에 감옥도 가십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여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대여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공인중개사께서요. 공인사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줍니다. 뭔 얘기냐? A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의 명의로다가 업무한다는 얘기죠, 지금. 중개 업무를.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대여와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줬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해줬거나 또는 양도했다. 자격에 대한 권리를. 그럼 전부 다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들이 자격을 취득하여 아버님께, 처가 취득하여 남편께 열어뒀다. 전부 다 이건 대예요. 우리는 전문 자격증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이거.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많아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속 나가면 나와 있거든. 갑이. 이게. 근데 만약에 이분이 도장을 찍었다. 공인인사 도장을 찍었잖아요. 우리 도장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해요. 계약서 쓰면서 이분 도장을 가지고 이분이 찍었다. 이건 대여입니다. 그냥 바로. 바로 대여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업무하는 거 일러버리면 이건 전부 다 대여로 걸려요. 대여자 신고했잖아. 그럼요. 이 사람 빌린 사람으로 처벌받아요, 다. 자격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자는 자격 취소에다 1-1이고요.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고 빌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걸 대향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여한 자가 있으면 대여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똑같이 처벌하죠.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똑같이. 받은 자도.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우리 법을 알고 공인중개사법을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요, 이분들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 내가 이제 부동산에 갖고 돈 좀 땄어. 자격증 없이 투자했고 돈 좀 땄어요. 이제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리고 정식적으로 사무소에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 하고 나오셨거든. 이걸 공부 안 하고 했을 때는 아니야말로 진짜 속된 말로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그러고 막 했는데 이거 배우고 났더니 우리 과목 특히 제재 있잖아. 이걸 제재라고 그래. 제재. 웬만하면 감옥 가거든요, 이거.
손님들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중개부서 더 받지도 말아라.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으면 그 중개하지 말아라. 전부 다 금지행위예요, 이거. 다 걸려 있습니다. 손님하고 직접 거래도 안 돼요. 손님한테 내 부동산 팔아도 안 되거든. 이런 걸 직접 거래를 하는데 다 금지돼 있어요, 이거. 그냥 웬만하면 돌 던지면 감옥 갑니다, 그냥. 겁나서 못 하겠대, 이제. 겁나서.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추산하기를 약 한 30% 정도가 이 정도 사무소로 알고 있어요. 저희 송도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충 알아요. 여기 지적과에서도 대충 감 잡고 있어요. 여긴 자격증 다 빌려서 하는 거다. 근데 이분이 출근해 있으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대여로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소 자체를 아예 법에서 자격증이 원래 판례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자격증이 없는 자가 주도적으로 사무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법 해석은 있는데 실제로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주장도 있어요. 우리 협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분은 아예 사무소 근무 못하게 하는 걸로. 아예. 근데 이거는 다른 자격증과 형평성도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영세성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고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상 이거는 이제 위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격증이 없는 분이 근무하는 거를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자격증이 없는 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이건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사실 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욕을 먹는 이유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자격을 어떻게 땄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일 안 합니다. 진짜 FM대로 해버려요, 일을. 보수 절대로 다 안 받습니다. 있는 대로 받지, 그냥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막 인정 작업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보다 훨씬 초과된 금액을 많이 받지, 이거를. 그런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이게 굉장히 많죠. 분양권 전매는 보수가 무조건 초과해요. 법정 보수 받아갖고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분양권 전매 같은 거는 법정 보수 가지고는 일 자체를 못 합니다. 법정 보수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하면서 제가 실무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실무생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칭금지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칭금지. 그래서 사칭금지가 있는데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죠. 그렇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함을 썼다, 명칭을 썼다. 그럼 이건 전부 다 사칭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사칭자에 대해서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1년짜리 징역 사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명함이거든요.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무소의 상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부동산 뉴스라고 돼 있어요. 참 상호 이상하죠? 그래갖고 대표 해갖고 이렇게 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홍길동이 사무소를 열어놓고 부동산 뉴스라고 상호를 쓰고 대표 해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파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칭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격 사칭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사칭으로 보입니까? 사칭으로 보여요? 사칭으로 보여요? 분양권 전매하는 분들 딱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전매하는 분들.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실장님 같은 분들 그렇게 명함 보고 다니고 있어요.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사칭인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사칭이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였거든요, 이거. 중개사무소, 일반 사무소 말고요.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썼다면 이건 분명한 사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인인사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그래도 이건 자격사칭으로 처벌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사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무소의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사칭으로 결국 처벌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사장 또는 소장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사칭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실장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걸 쓰면 안 돼요. 이걸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장이나 소장이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실장 이 정도는 지금 봐주고 있어요. 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장, 과장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구성이 오늘 이 용어의 정의를 제가 안 나갔는데 일부러 다음 주에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무소인데 법인 말고 개인의 경우는 이제 A가 자격증을 걸었다. 이분이 자격이 있다. 그럼 이분이 이 사무소의 사장님이시죠? 사장인데 이분은 무조건 공인인계사여야 돼요. 무조건 공인인계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갑이 있어요. 을이 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갑이었다. 이 자를 소속 공인인계사라고 해요. 실무에서 소공 또는 소속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이 주로 실장님이라고 부르죠. 다음 주에 이제 첫 진도 나가면서 용어부터 다 나갈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참고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이 돼 있죠. 중개사무소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공인인계사인데 이분을 우리는 개업 공인인계사라고 불러요.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직원인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속 공인인계사라고 불러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인분, 자격증이 없는 분은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자격증이 없는 분은 중개보조원 실장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실장님 중에도 공인인계사인 분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실장 위에다가 공인인계사, 실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명함을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사무소 가갖고 명함을 딱 주는데 공인인계사라고 딱 써 있잖아요. 공인인계사는 공인인계사 말을 넣습니다. 일부러 다 넣어요. 공인인계사라고. 명함 다시 보시오. 다시 보죠. 손님들은 다시 봐요. 공인인계사야?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시험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다들. 알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느끼시겠지만 길 다니시면서 제일 부러운 게 공인인계사일 거예요. 어떻게 땄나. 근데 충분히 딸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올 1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첫 시간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초 입문서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도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서도 반갑고요. 올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모두 합격을 하시고요. 끝까지 가자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